중국이 지금 무작정 돈을 풀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에서 국제 시세 대비 최대 50% 싸게 원유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가격만 안정되면 인플레 걱정 없이 내수 부양을 마음껏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 구조를 한 방에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령부터 그린란드 영토 확보 선언까지 겉으로는 마약 카르텔이니 안보니 하지만 진짜 목표는 하나예요. 미국이 중국의 숨통을 틀어막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금융전쟁, 그 속 돈의 흐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연설에서 이미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원자재 패권을 통해 중국 블록에 대항하겠다. 히토류와 원유 관련 국가들의 통제권을 확보하겠다고 명확히 선언했거든요. 베네수엘라 전략이 대표적입니다. 과거 차베스가 미국 기업들을 쫓아내고 시설만 국유화했지만 기술이 없어서 실패했고, 후임 마두로도 똑같이 돈풀기와 반미 노선을 택했죠. 트럼프는 세계 1위 원유 매장국에 3천억 배럴을 확보하기 위해 1,0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생산량을 50%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중국 산둥성의 독립정제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베네수엘라로부터 국제 시세 대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원유를 공급받았기 때문이거든요. 베네수엘라 원유가 중국 전체 수입의 6-7피툰을 차지하는데 이게 단순한 물량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가 모두 중국에 싸게 원유를 공급한다는 구조 자체를 트럼프가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외교부가 발표했죠. 우리는 베네수엘라에 600억 달러를 대출해줬고 대신 중질유를 헐값에 받아왔다고요. 러시아도 지금 트럼프의 흔들기에 걸려 있고 언제든 미국 블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원유를 싸게 공급받는 게 중국한테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금 중국의 통화정책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중국은 지금 금리를 계속 내리면서 내수 부양에 최대한 힘을 쏟고 있어요. 이렇게 돈을 마구 풀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뭘까요? 바로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돼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없다는 확신입니다. 만약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 중국도 돈풀기를 계속할 수 없어요. 결국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돈풀기 싸움으로 연결됩니다. 트럼프도 인플레이션 문제를 안고 있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유가 구조가 다릅니다. 중국은 그동안 제재 국가들한테 이 30% 싸게 받아왔어요. 6달러면 40-50달러에 가져온 거죠. 트럼프는 엑손모빌과 쉐브론을 불러 모아서 베네수엘라 생산량을 대폭 늘리고 미국이 먼저 싸게 확보합니다. 중국으로 가던 물량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더 적극적인 돈풀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미국은 원유 생산량 세계 1위거든요. 셰일 오일이 남아돌면 비싼 가격으로 유럽에 수출하는 겁니다. 바이든 정권 때도 썼던 방식이에요. 유럽이 굉장히 반발했죠. 트럼프는 원유 통제권을 손에 쥐고 싸게 받아서 쓰고 셰일 오일은 비싸게 팔겠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중질유는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주로 산업용으로 쓰입니다. 지금 AI 인프라 확충으로 전기 수요가 급증하는데 당장 대체할 에너지가 LNG거든요. LNG 시설을 돌리고 가공을 빨리 하려면 결국 원유가 필요해요. 원유가 그렇게 싸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또 다른 핵심이 나옵니다. 히토류입니다. 그린란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가 영토권을 확보하겠다고 나선 진짜 이유는 히토류예요. 탐사 결과 대량의 히토류가 매장돼 있다는 추정이 나왔거든요. 네오디뮴 같은 경우 로봇 관절에 쓰이는 핵심 소재입니다. 만약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금지하면 첨단 소재, 복합 소재 분야에서 전부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해요. 지금 미중이 싸우는 분야가 AI 패권, 로봇 기술, 우주항공이거든요. 위성을 쏘아 올려서 정보를 우주에서 수집하는 거죠. 이런 첨단 복합 소재가 전부 히토류와 원자재에서 나옵니다. 이 모든 경로의 끝은 어디일까요?
금융전쟁입니다. 1920년대 대영 제국의 스털링 블록을 잠깐 봐야 합니다. 당시 대영 제국은 두 가지 정책을 폈어요. 첫째, 산업적으로는 인도에 동인도 회사를 세우고 인프라와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자기 돈 안 쓰고 다른 나라에 시설 지으면서 확장했습니다. 둘째, 금융적으로는 40여 개 국가의 외환 보유액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파운드로 보유하라고 명령했어요. 안 그러면 영토에서 물건 팔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나요? 트럼프가 지금 하는 게 이겁니다. 미국에 투자 안 하면 여기서 판매 못하게 하겠다. 고율 관세 부과하겠다는 거죠. 대영 제국도 돈이 필요했지만 실수가 있었습니다. 제조 기술과 공장을 자국으로 안 가져오고 점령 국가에 다 세워놨어요. 2차 대전 이후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었는데 생산 기술은 다 남의 나라에 있으니 자체 생산이 안 늘어난 겁니다. 결국 미국한테 빚을 지면서 패권이 파운드에서 달러로 넘어갔죠. 여기서 두 가지 핵심이 나옵니다. 첫째, 산업을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다. 둘째, 그 돈을 경쟁 상대한테 절대 빌리면 안 된다. 지금 트럼프를 보세요. 중남미를 통제하고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까지 손에 넣으면 원자재 공급이 충분해집니다. 히토류 생산 기지도 확보되고요. 그 다음엔 중국과 직접 산업 경쟁으로 갑니다. 수출을 못하면 재정 지원이 필요하죠. 그 재정은 어디서 나올까요? 금융전쟁에서 나옵니다. 화폐 전쟁, 환율 전쟁만 생각하지만 이제는 직접 돈을 투입시키는 정책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트럼프 정책의 최종 목표는 금융에 있습니다. 원자재도 확보하고 중국 블록 힘은 전혀 안 빌리고 미국 국채를 동맹국한테 떠넘길 수 있으니 하고 싶은 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거죠. 작년에 관세로 걷어들인 게 1,400억 달러라는데 이걸 돌려줘야 할까요? 우리 입장에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좀 눈치 보이지 않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무역대표부와 상무부에서 관세를 매겨서 각 주에 인도하면 그 가격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수백억 냈으니 돌려달라고 하면 트럼프는 한마디로 끝낼 수 있어요. 미국 시장 진출 금지. 미국과 교역 비중이 큰 서방, 일본,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휩쓸리기 힘들 거예요. 그럼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돌려달라고 안 할 겁니다. 1,400억 달러 중 중국 기업이 낸 게 3,400억 달 정도인데 이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금액의 10분의 1도 안 돼요. 대신 압박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불공정 무역 판결 받았으면 우리도 우리 정책 건드리지 말라는 식이죠. 중국이 가장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게 뭘까요? 보조금입니다. 최근 로봇 산업 보면 중국 전자학회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점수화하고 표준화했거든요. 보조금 주기 위한 기준을 만든 거예요. 전기차 때도 똑같았습니다. 결국 트럼프 정책의 끝은 금융에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중국 블록 힘 전혀 안 빌리고 동맹국한테 떠넘길 수 있으면 발행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산을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와중에 파월 의장한테 형사소송 건 것도 조급함의 표현입니다. 전쟁의 끝으로 가려면 통화 정책이 핵심인데 금리를 내려놓고 시장 금리를 안정화시켜야 국채 시장도 안정되고 진짜 금융전쟁을 할 수 있는데 파월이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 정권 때도 실패한 부분이 두 가지였어요. 중국을 제대로 때려잡지 못한다는 불만과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데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냐는 의문이었죠. 바이든은 디지털 달러를 얘기했는데 트럼프는 다릅니다. 직접적으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국을 압박하는 강한 전략을 펼치고 금융 부족분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메우려고 합니다. 국채 시장에 스테이블 코인, 자금이 머물게 하겠다는 거죠. 최근 트럼프 지지율이 낮아지고 경제가 악화일로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건 원래 트럼프 지지자가 아니었던 중도층의 불만입니다. 월급은 제자리고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요. 중도층만 불안한 거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기존 엘리트 집단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지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시장 화두를 보면
AI, 로봇, 바이오, 우주항공이죠. 여기에 금 가격도 급등했어요. 이 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미중이 패권을 놓고 싸우는 분야입니다. 금은 미국도 달러나 채권 대신 선택하고 중국도 달러 채권은 싫으니 금을 사들입니다. 동맹국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보이고 산업이 커지는 게 보여요. 즉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면서 돈을 푸니까요. 이건 최종 금융전쟁으로 가는 과정에서 뿌려야 하는 산업적 역량이에요. 체력을 완성해야 최종 싸움을 터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돈풀기가 지속되는데 관세 정책도 사실 재정의 일환입니다. 중요한 건 이 돈들이 돈풀기 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거라는 점입니다. 관세 정책이 위법 판결 받으면 트럼프 리더십과 핵심 성장 산업의 돈풀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생기죠. 지금 수익률이나 기대 수익률이 좋은 건 로봇, 바이오, 우주항공 같은 성장 산업이죠. 결국 돈풀기가 되고 시장 확대 전략이 나올 때 부각될 수밖에 없는 분야들이에요. 지둘 중 한 국가만 흔들려도 지금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G2가 열심히 싸우면서 돈풀기하고 재정 지원할 때는 그게 노이즈여도 결국 산업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기대 수익률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의 산업에만 몰입해서 이 산업이 미래를 무조건 좌우한다는 식의 믿음은 위험합니다. G2가 핵심적으로 키우려는 모멘텀에 따라 산업이 부양되고 주가가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작년까지는 로봇이 좋았고 올해는 우주항공이 크게 부각될 것 같아요. NASA 달 탐사 발사도 있고 중국도 분기마다 한 번씩 위성을 쏘는 계획이 있거든요. 큰 틀에서 등산은 계속해야 하니까 길게 보면 결국 회복할 겁니다. 지금은 중간쯤 왔다고 봅니다. 완전히 등산해서 정점에 이르렀을 때 금융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단순한 환율전쟁이 아니라 동맹국한테 직접 돈을 요구하는 형식이 될 겁니다. 제 예상으로는 중간선거 이후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미중이 더 이상 안 싸울 것 같을 때, 그때 진짜 금융전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지금 관세에서 답 나왔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1,400억 달러 중 40%가 중국 관세 수입이에요. 중국하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전열 정비가 안 됐어요. 당장 중국이 히토류 수출 금지하면 첨단 소재 쪽에서 전부 마이너스 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중국도 미국과 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러시아예요. 러시아산 원유가 20에서 30%를 차지하는데 푸틴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거든요. 금융적으로 확실하게 해소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카드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도 바로 수용을 못하고 있고 푸틴은 이번에 잘못 넘어가면 더 이상 받아낼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은 해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완벽한 체력 구비가 안 됐기 때문에 펀치를 아무도 안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격투기 결승전 보면 서로 지쳤는데 신경전이 5에서 10분씩 이어지잖아요. 미국은 지금 시간이 필요해. 중국은 오른 손목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쪽이 안 싸우면서 돈풀기가 이어지니까 주식시장은 뜨겁습니다. 주식시장이 뜨거운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거기에 환호성을 지르는 산업 분석가들이 이 산업이 최고다, 저 산업이 최고다 하고 있는 형국이죠. 우리는 큰 그림에서 위에서 무엇이 지금 우리를 해피하게 해주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정말 싸움 잡을 때가 언제인지 촉각을 세우면서 디테일하게 분석한다면 우리도 부를 키울 계기가 될 겁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도 미국 국채를 대량 보유하고 있고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할까요? 관세 압박을 받으면서도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고 중국 시장도 놓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죠. 대영 제국이 산업을 다른 나라에 세워놓고 결국 패권을 잃은 것처럼 우리도 핵심 기술을 어디에 둘지 고민해야 합니다. 히토류, 반도체, AI 인프라에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젠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수출 호황이
G2 돈풀기 덕분이라면 그들이 싸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포트폴리오를 짤 때도 국가 전략을 세울 때도 지금이 정점이 아니라 중간 지점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금융전쟁이 터지기 전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